네, 오늘 발표 그 함수의 극한 1.5절 강민수 선생님부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잠시만요. 혹시 공유 권한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잠시만요. 네, 풀어드렸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나요? 네, 네네. 그, 미적분할 1-5장 리밋 오브 더 펑션 함수의 극한 부분을 맡은 강민지이고요. 어, 오늘 함수의 극한의 책에서는 약간 간단한 정의라고, 직관적인 정의라고 얘기해서, 어, 저희가 대부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 간단하게 해보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 먼저 저번 주에 윤재빈 선생님께서 이제 어, 이러한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에서 이제 세컨트 라인이라고 하는 활선들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러한 리미티드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이제 x가 1로 갈 때 어, 다들 y는 0.5로 간다고 해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적, 아, 리미트의 그 간단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리미트가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간다라고 어,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간다라고 이렇게 영어로도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fx가 l의 값이 아닐 때에도 이렇게 빈 값일 때에도 극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가서 만약 비록 fa의 값이 다른 값이 되더라도 두 B와 C 상황 모두에서도 극한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발표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네, 저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잘 이해 안 되는데, 그 X가 A로 갈 때 그 저기가 뻥 뚫려 있는데도 X가 A로 갈 때 함수값이 아니죠. 함수값이 L로 L로 된다는 게 precisely L이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한 것 네. 같아요. 저기 뚫려 있는데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장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제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정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닿더라고요.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코멘트 드렸습니다. 음,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1-7장에서는 저희는 지금 이번 장에선 굉장히 직관적으로 수를 대입해보면서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지만, 좀 더 수학적으로 1-7장에서 정의를 해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수학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대부분 이런 바이오 정보학을 하면서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 극한을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값을 낼 때 잘못된 값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제 1번을 들자면 이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분의 t t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3은 이제 저희가 숫자를 계속 0으로 다가가면서 대입을 해보았을 때 보통 0.1666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6분의 1로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정말 작은 수를 대입하여서 0.0000001로 대입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숫자의 한계로 인해서 0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극한을 계산할 때는
작은 범위에서는 0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범위나 뭐 특정 수에 해당되는 작은 범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이 헤비사이드 펑션 h라는 걸 예시를 들어서 이제 원사이드 리밋이라고 하는 한쪽 극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 저번 슬라이드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t가 0으로 갈 때 얘는 각각 0과 1로 극한 값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t가 0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는 0으로 정의할 수 있고 t가 만약에 0 플러스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도 1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좌측에서 온다고 해서 좌극한이 l이다라고 할 수 있고 리미트 x 플러스가 x 플러스로 올 때 이제 이런 경우에 우쪽에서 온다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둘 다 정의할 수 있음을 배웠고 또한 만약에 리미티드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도 l로 가까워지고 또 리미티드 a 플러스가 fx로 갈 때 l로 가까워진다면 둘이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두 개가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 모두 L 값이 된다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극한값도 L 값이 될 수 있음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극한값을 추측할 때는 이제 함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예시 5번의 경우 리미티드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파이가 이제 1에서 0으로 가까운 수를 계속 대입해서 구해봤을 때 직관적으로는 이게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 이 sin x분의 파이 그래프는 이제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에 1로 계속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자면 0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0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극한들을 계산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1-6장에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티드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0으로 갈 때, 보시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함수들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무한대는 수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예제 6번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특수한 경우, 어, 무한대로 간다라고 적는데 이런 것을 무한극한이라고 하면서 인피니트 리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시 하자면 이제 x는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글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A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 값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리미트 x가 fx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진다라고 무한 극한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무한 극한들은 극한뿐만이 아니라 앞서 보셨다시피 좌극한들이나 우극한들에서도 역시 적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한극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같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극한값이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버티컬 에신토트라고 하는 수직 점근선을 그릴 수가 있던데요. 이 수직 점근선들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유용하다 빼고는 이걸 왜 그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수직 점근선이란 이렇게 x가 a-로 가는 이런 다극한 상황 같은 경우 이제 a 값에서 이제 수직 점근선을 가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이제 리미티드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점에서 이 a 값에서 수직 점근선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6가지 상황이라면 수직 점근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직 점근선을 이제 구해보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y는 x-3분의 2x라는 그래프에서 수직 점근선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x-3이 분모가 0일 때 보통 수직 점근선을 가질 잠재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x-3이 0이 될 때는 x는 3이니까 x가 3인 우극한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만약에 이 3에다가 3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대입을 해준다면 이 분모가 굉장히 작은 양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양수를 6보다 조금 큰 수로 나누게 된다면 이 값은 무한대가 되어서 그래프를 그릴 때 x는 3에 이렇게 수직 점근선을 그리고 우극한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극한에서도 동일한데요. 자극한은 3보다 조금 작은 수를 대입할 테니 이쪽이 이제 음의 굉장히 작은 수가 되게 되는데 여기는 6보다 살짝 작은 수가 들어올 거므로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xn 3 기준으로 자극한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또한 이제 책에서 예제 8번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수직 점근선을 구해보는 fx는 탄젠트 x일 때 수직 점근선을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 x,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제 분모가 0이 될 때 수직 점근선을 가질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 이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들을 이게 코사인 x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들을 구해주어서 이제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2분의 파이에서 좌극한으로 올 때와 x가 2분의 파이에서 우극한으로 올 때에 대해서 값을 구해본다면 이제 탄젠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어 2분의 파이에서 우극한으로 올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이 2분의 파이로 수직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좌극한에서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또 아, 우극한에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표를 그려서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 값마다 반복이 되므로 계속 파이 값마다 반복이 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x는 2분의 파이가 이제 수직 점근선이 되는데 탄젠트 x는 파이마다 반복되므로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수직 점근선까지는 다들 따라오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n은 그러니까 그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에서 n은 네, 뭐 어떤 정수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이제 파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수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음, 제가 시간이 부족할까 봐 많이 스킵을 하여서 조금 어,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발표가 끝나고든 아니면 뭐 중간에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루 앤 펄스 퀴즈를 리뷰장에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리뷰장 19번 문제였는데 만약에 x1이라는 수직 점근선을 가지는 y는 fx 함수에 대해서 fx 함수가 있을 때 이 f는 1 값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보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함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x가 1이 아닐 때는 뭐 x분의 1, x가 1일 때는 0인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좌극함과 우극값을 둘 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리고 수직 점근선도 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x에는 1에서 값이 존재하니까, 이런 경우는 f는 1일 때 값이 존재해서
어, 값이 define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생각하였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동의합니다. 네. 음, 다른, 음, 네, 찾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연속성을 가진 함수라고 한다면, 명제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값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성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래프는 부분에서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vertical asymptote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네요.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수직 네. 점근선이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점근선이, 그러니까 그 연속이라는 거는 음, 아닌가?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값이 있다는 거니까, 네네. 네. 여기 이 1값에 대해서도 값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점근선이 없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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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엑설사이즈를 몇 개를 골라왔는데, 그 수직 점근선 구하는 문제와 그 컴퓨터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서 몇 가지 문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겁니다. 그 전에 유령기 선생님께서 그 소개해주신 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선생님. 예, 질문이랄까 그 53페이지 우리 책 53페이지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거기 그 왼쪽 컬럼에 이렇게 이 쉐이드 돼 있는 데서 뭐 스튜어트 www.stewartcalculus.com을 찾아봐라라고 하면서 네, 에, 그게 52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얘기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0에 아주 가까운 수가 됐을 때 네, 0.1666으로 가지 않고 그냥 0으로 리셋돼 버리는데 네, 그것은 그 여기 얘기하는 이 극한값의 이론과는 달리 계산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오차라고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우선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려고 해도 이 스튜어트 캘큘러스.com 들어가 보니까 뭐 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 매트릭 버전이라는 책은 없고 뭐 어디서 찾아야 그렇죠.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뭐 아시거나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론적으로 아는, 0.166으로 가까워지는데 계산기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면 계산기에 뭐가 잘못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아는 바에서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주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효 숫자 범위를 제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면 뒤에 숫자를 아예 버려버리거나 반올림 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분수나 뺄셈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는 그 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버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져와서 계산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날려버리니까 작은 숫자에 대해서는 잘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말씀하셨다면 네, 일반적으로 파이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 컴퓨터에서 이진법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차의 문제인데 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수는 거의 무제한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있을 수 있기는 한데 파이썬에서는 지금 여기 책에서처럼 어, 소수점 7제짜리인가요? 그 네, 정도에서 0으로 리셋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훨씬 더 적은 숫자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네. 파이썬의 문제와 계산기의 문제가 같은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근데 여기에서는 0.00001로 들어서 계산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파이썬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작은 수는 잘 다루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소수점 예컨대 네, 소수점으로 뭐 한 많이, 뭐 20개, 30개로 내려가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네, 어, 파이썬 버전 2점대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3점대에서는 그 부분을 그 데시말로 그냥 가면 뭐 거의 무제한으로 소수점 한 50개까지 계속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로 간다면 굉장히 작은 숫자여야지 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딴 거보다 그, 그 궁금한데 여기 스튜어드 캘큘러스.com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가면 이거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 PDF만 주고 그런 계산을 해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 사이트가. 네. 혹시 PDF는 보신 적 있을까요? PDF요? 아, 네, 아니요. PDF는 있긴 있어요. 그, 아, 이 안에 들어가면 PDF가 있어요? 네, 혹시 공유해 드릴까요? 그 채팅창에 PDF가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지엽적인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끊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장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컴퓨터를 계속 다루고 공부를 하는 게 다 컴퓨터에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띄워주는데, 그래서 읽어볼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주어서 실제로 계산은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게 이 stewardcalculus.com에 어디 가면 그게 있어요? 아, 잠시.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스튜어트 칼큘러스닷컴에 들어가셔서 네. 그 칼큘러스 9th 에디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제일 앞에 있네요. 예, 어, 얼리 트랜센덴탈스 말고요. 그 네. 오른편에, 그러니까 뭐 왼쪽에 가도 있을 수 있는데 오른편 클릭하시면 네. 노란색 섹션이 나와요. 그 네. 측에 거기에 보시면 Lies my calculator and computer told m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네, 네.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선생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이가연 선생님께서 그 이후 1.6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단어는 컬큘레이팅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1.5절에 강민지 선생님께서 극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 계산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규칙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증명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딱 시간적으로 오바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가볍게, 이런 규칙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가 상수이고, 이 C가 상수이고, 그리고 각각 fx와 gx가 A에서 극한이 정의가 될 때,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만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면, 이게 두 개 fx와 gx라는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의 극한은 각각을 쪼개가지고 극한을 구하고 그 극한을 구한 값을 더해도 등식이 성립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역시 더하기를 빼기로 바꿔서 fx와 gx의 차이에 대한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하고 차이를 내도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가정에서 c가 상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함수에 상수를 곱한 값을 극한을 취하면 극한값을 취한 것에
그 다음에 상수를 곱해도 이 둘은 무방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곱한 것을 따로 또 쪼개서 극한값을 구하고 그다음 곱해도 성립을 하고 나누는 것도 역시 쪼개서 생각을 해도 성립을 하더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분모가 0이 되면 성립하지 않는 이 뒤에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간단한 예제이니까요.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5가지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간 값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 피겨 1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저희가 이 fx 더하기 5gx 이것을 구하는 건데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요. 아까 이렇게 더하기로 된 것을 각각 쪼개서 극한값을 구하고 그 구한값을 더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마이너스 f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잡으면 극한값은 1이 되겠죠. 아까 그, 손민아 선생님께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네, 그것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역시 함수값과는 다르게 극한값은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라는 정확한 극한값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 비번을 조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곱하기 더하기 쉽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계산하다가는 중요한 정의의 개념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fx와 gx가 이제 곱한 것이 1로 갈 때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아까 규칙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각을 쪼개서 리미트를 계산하고 극한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따져주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죠. 그럼 A에서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한번 여기서도 따져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에 입각하기에는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 gx도 각각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이 fx에 관한 것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여기 풀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부분이었고요. 이 B부분은 이걸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로 fx와 gx를 곱한 것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다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fx는 1로 갔을 때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죠. 근데 gx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1로 갈 때 여기서 가냐, 여기서 가냐에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기 때문에 각각 값이 다르게 나와서 여기는 정의될 수 없는 극한값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속도를 더 내서 분모가 이제 나누기를 할 때는 우리가 분모를 항상 고려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로 갈 때 gx의 값이 극한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나눗셈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는 주의를 해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선생님, 규칙으로 넘어가. 여기서 아까 네네. fx, gx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다르면 어쨌든 모든 그 법칙에서 성립하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만 결국에 성립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성립 못하게 되는. 어떤 것만 성립을 못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네. 다르면 fx, gx의 극한, 그러니까 그 곱의 극한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하는 거나 빼는 것도 다 성립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
이거 자체를 덩어리로 하나로 보고 이걸 리미트를 취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정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 리미트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 규칙에서 각각의 이런 F와 G가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하기랑 빼기 이런 다른 부분, 계산 부분들도 다 만족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규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계산을 위한 스킬적인 부분에 대한 규칙이라서 한번 이해보다는 그냥 이런 규칙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의 제곱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n의 제곱을 하고 싶은데 함수 값에 n의 제곱을 하고 거기에 리미트를 씌운 부분이나 아니면 먼저 리미트를 씌워서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그것을 n제곱을 하나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n제곱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먼저 취하던 아니면 극한값을 취하기 전에 fx에 대해 n제곱을 먼저 진행하던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n은 양의 정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n은 양의 정수여야 하고요. 이 n의 n제곱근이죠. n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n제곱근을 할 때도 아까 이 제곱과 마찬가지로 먼저 극한값을 취하고 하나 제곱근을 취하고 극한값을 붙이나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n이 짝수일 때는요. 우리가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양의 정수라고 하면은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짝수가 되면은 얘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기함수, 우함수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n이 짝수가 되면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엑설사이즈랑 같이 정리해서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볼게요. 제가 처음 발표라서 살짝 긴장해가지고 뭘 설명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면 상수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이 C라는 게 아까 컨스턴트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X가 A로 접근하든 어디로 접근을 하든 상수 함수를 극한을 취하면 항상 상수 함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번은 항등함수라고 해가지고요. 항등함수라는 건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고요. 어, 각각이 자기 자신을 값으로 갖는 이렇게 x랑 y가 있을 때 1을 넣으면 다시 1이 나오고 어머 그리고 2를 넣으면 2라는 값이 이렇게 y로 출력이 되고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항등함수는요, a에 가까워지면 그 자기 자신을 값으로 취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거의 기대값 역시 가까워지는 그 a라는 수로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7번 그 루틀러 그 A 네, 이분일 때 fx가 양수인 거를 이제 뭔가 전제로 깔고 있는 이유는 그 저희가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 그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루트 안이 그러니까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n 제곱근에서 이제 양수 제곱근,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에서 안쪽이 음수이면 정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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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허수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i라고 하는 그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너리 넘버 이제 그 허수 파트로 복소수 파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전제로 깔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이 어쨌든 짝수일 때에 대한 조건인데, 그럼 맞습니다. 홀수일 때도 이 fx가 음수로 가면 똑같이 복소수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생각하면은 그 아, 최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실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 그 네, 짝수면은 아니 음수인 게 정의가 아예 안 되니까요. 실수 아, 실수적으로 네. 네네. 그 제가 함수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루트 n인데 넘겼을 때는 뭐의 제곱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곱근이 그러니까 짝수면은 당연히 곱이 음수면은 그, 그 짝수의 제곱근이 양수인 게 말이 안 되니까 저희 네. 산수에서도 그 규칙 자체가 이게 양수였던 걸로.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해서 여기 지금 전부 n이 포지티브 인티저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네거티브 인티저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그거 궁금합니다. 어, 어, 궁금합니다. 네거티브 인티저면 분수로 저도, 넘어가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n이 음수가 돼도 뭐, 식이 아예 뭐, 성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 책에서 n이 양수라고 했는지는 저도 사실 보면서 공부하면서 의문이 들었긴 했는데, 저의 부족한 공부 미천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토론에서 나왔던 부분들,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은 한번 좀 저도 공부를 다시 해보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바로 또 지적을 그때 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n이 마이너스일 경우가 있긴 있는데 n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파워로나 루트로의 이런 그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한을 두고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이 파지티브 인티저가 아니고 이제 음의 정수일 때 파울러나 루틀러가 그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여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 파울러 같은 경우에는 그 n이 예를 들면은 그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x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x가 a로 간다고 할 때 a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x가 a로 간다고 할 때 fx가 만약에 0으로 간다고 하면 0 제곱분의 1, 그러니까 0분의 1 꼴이 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극한 값이 정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래, 좋은 예시네요. 저는 그렇게 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트 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자들이 그런 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곱근의 정의를 생각하면은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가 그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곱근 a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요. 네. 근데 제곱이라는 거는 같은 수를 두 번 곱한다라는 건데 같은 수를 마이너스 2번 곱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제곱근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정의 자체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에 대한 설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제곱이라면 제곱근이라면 에,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근이라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인가요? 그렇게 되네. a의 마이너스 n분의 1승이 되는데요. 근데 네네. 그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예,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저도 네, 정확히 제가 정말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그 제곱근 정의 자체를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n분의 a다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루트 n a다. 제가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말이 계속 헛나오네요. n제곱근 a다라고 하면 n번 곱해서 a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하고 어 마이너스 n 제곱근 a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n번 곱해서 a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번 곱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예. 그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제곱근, 애초에 제곱근 자체를 정의할 때 그 마이너스 몇 번 곱한다는 거는 애초에 그 정의 자체 나와 있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n이 아, 그래요? 양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좀 타당한 의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짧게 얘기하면 제곱근의 정의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파생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 제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마이너스 제곱근을 하면 뭐 분수로 넘어가나 그런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 저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해석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6번, 7번에 대해서 저도 그런 의문을, 그러니까 전제를 항상 깔고 있을 때 그 전제가 왜 그 전제를 깔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저는 뭐 감히 하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수학 전공하는 분한테 들었던 게 1 플러스 1이 2라는 걸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술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거의 증명이라고 하는 왜 이런 전제가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들까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앞에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x를 fx는 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항등함수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11번 역시 아까 나왔던 리미트 fx의 n제곱근을 이 fx를 우리가 x라는 항등함수로 생각을 하면 그 x가 결국에는 a랑 가까워질 때 a로 생각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 이 6번, 7번의 내용을 이 9번이라는 항등함수 내용에 적용한 것이 10번과 11번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2번을 보면요. 사실 제가 예제 2번을 좀 빠르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쪼개고 값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식계산을 한 거고 여기에 그 이유가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뒤에 가야 할 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 계산하는 부분을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한국어로 직접 대입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로 가까워질 때 fx의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것을 FA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1이라는 값을 직접 대입해도 될까? 어떻게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나오는데요. 폴리노미얼 or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나옵니다. 한국어로 말을 하면 다항함수나 유리함수일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A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조건이 A가 F의 정의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희가 1이 이 fx라는 함수의 정의역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분모가 0이 되면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이 이 함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머, x는 1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정의역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는 1을 넣으면 이 법칙이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 저희가 아름다운 형식으로 다시 바꿔줘야 하는데 이 분자를 보니까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약분을 하면 결국에 x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항함수이고 a라는 1이라는 값이 정의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을 바로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직접 대입식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h가 0으로 가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이 함수에서 네, 그 전 슬라이드 혹시 부탁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direct substitution property가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기 위해서는 이, 이 꼴을 변형을 시켜서 약분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인 다항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식을 변형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rational function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x1이 그 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의 도메인에 x는 1이 없으므로 네네, direct substitution property 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 그 아,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제곱으로 된 부분들을 이렇게 다 풀어주어서 각각 상수항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변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에서 9를 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고 각각 h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6 플러스 h라는 이 함수는 정역이 h는 0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식을 계산해서 변형을 해서 6 플러스 h라는 꼴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시 계산을 하면 h에다 0을 넣으면 이것의 극한값은 6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독특한데 혹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켤레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식을 약분하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풀어준다든지 대곱했던 걸 이런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루트가 들어가 있죠, 독특하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을 켤레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조건을 살펴보면 얘도 분모가 0에서 이거를 성립을 하지 않죠. 우리가 이거를 저는 고등학교 때 0분의 0꼴이다 해가지고 음꼴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음꼴일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얘도 는 정의되지 않다 보니까 각각 그 루트 마이너스 3, 이 이 안에 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루트 마이너스 3의 꼴을 루트 플러스 3, 루트 플러스 3을 각각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래도 무방하죠. 왜냐면 같은 수를 이제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그 제곱 법칙에 의해서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죠. 그래서 설명이 좀 부실한데, A 더하기 예를 들면 B가 있고, A 마이너스 B가 있으면 제가 지금 본가인데 다음번 설명할 때 꼭 태블릿을 지참해야 되겠어요. 손가락에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죠. b제곱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분자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걸 약분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식이 성립을 t가 0일 때 우리가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이 될 수 있고 역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0을 대입을 하면 3 더하기 3분의 1 해서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극한값을 존재하냐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론들을 몇 가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강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다시 겹치게 나오는데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x가 a에 가까이 갈 때 l이라는 극한값을 갖기 위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네. 감사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같고 L이라는 수로 같이 가야 네,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 값이 존재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이 x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보여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x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 각각 그래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어떻게 그래프를 그렸냐면 다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y는 x를 그리고 이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 자체가 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위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무조건 0 이상이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셔도 좋고 x가 0을 기준으로 음수냐 양수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그래프를 각각 맞게끔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우리가 우극한은 0이 되고 좌극한도 0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x가 0 이상일 때와 0,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각각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0보다 클 때, 아주 미세하지만 0보다 살짝 클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x의 절대값이 그냥 x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이라는 것이 아주 가까이 갈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기대값을 말을 하는 건데 0보다 아주 조금 더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x가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1번 규칙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우리가 극한값을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기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번 내용도 이제 이 fx라는 함수가 x가 4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를 보여줘라 라는 내용인데요. 역시 x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따져줘서 이게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example 10번에 나온 건데요. Greater Integral Func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호가 가우스의 기호인데 일단 이 기호의 의미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최대의 정수값을 의미합니다. x보다 같거나 작은 최대의 정수값. 이게 어떤 얘기를 의미하냐면요. 이 차라는 값에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타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값이니까 역시 4가 됩니다. 그러나 한 4.8 이렇게 소수점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4.8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여야 되니까 만약에 5라고 하면 4.8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5는 될 수 없는 겁니다. 4.8보단 작아야 하는데 작은 것들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값이 뭐냐라고 하면 4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파이도 3.141592로 이렇게 흘러가죠. 네, 그래서 3점 몇이 되는데 3점 뭐보다는 작고 그 안에서 작은 것들 중에서 최대의 정수값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3이 됩니다. 루트 2 역시 1.xxx 이렇게 되기 때문에 1.xxx보다 작고 최대 정수를 말하면 1이 되는데 이런 규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안다면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0부터 1까지일 때 여기 수는
뭐 몇몇몇몇몇 이렇게 갈 테죠. 여기 걸쳐 있는 수는. 그것보다 크면 안 되고 작은 것들 중에 최대 정수값이니까 이 0에 진한 동그라미가 찍힙니다. 0을 포함하는 그 직전이죠. 그리고 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0점 몇몇몇이 가게 되면 1이 되면은 넘어버리기 때문에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법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1부터 2 사이에 이렇게 크지 않은 정수값을 이렇게 1이니까 1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일 때 아까 자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우극한과 자극한을 보시게 되면 각각 값이 3과 2로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를 이용해서 이 펑션을 그리게 되면 얘도 극한값을 따져볼 수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말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스코이치 시어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뭐 조임 정리 이렇게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그 내용 전에 우리가 fx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 예를 들면 이것은 함수값 자체를 의미하죠. fxgx라고 나오면요. 그래서 이 위에가 fx고 이 아래가 gx가 아니라 이 위에가 gx고 이 아래가 fx입니다. 그래서 이 gx라는 함수가 항상 fx보다 클 때 극한값 역시 우리가 gx가 더 크다라는 규칙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왜 하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 이러한 이 식의 어, 극한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식은 지금 초월함수도 있고요. 다항함수도 같이 곱해져 있고요. 너무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단순히 아까처럼 식 변형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fx가 gx보다 크고 그 gx보다 hx가 큰 이런 함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fx와 hx가 각각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면 이 사이에 있는 gx도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gx와 여기서는 hx겠네요. 더 큰 값이니까 hx와 fx가 있을 때 여기 사이에 우리가 gx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극한값을 우리가 수정할 때 얘도 L로 가고 이게 살짝 여기가 맞닿아야 되는데 어, 교과서에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나? 한번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으로 x제곱 있고 뭐 마이너스 x제곱 있을 때 0일 때 우리가 극한값이 다 0이죠. x제곱도 0이고 마이너스 x제곱도 극한값이 0일 x가 0일 때 극한값이 0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이 0일 때 각각 사이드에 있는 함수들이 0이 되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이해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제곱 sin x분의 1이라는 이런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부분만 쪼개서 sin x분의 1 이것은 지금 여기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우리가 사인 함수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 사인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인 함수가 주기함수가 흘러가는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가 있고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있고 여기 x 부분이 있고 이 앞에 상수가 붙을 수 있는데요. 뭐 1, 2, 3, 4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뀔 때 사인 함수의 최대값이 바뀌기 때문에 뒤에서 혹시 초월함수 내용이 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인 함수의 x분의 1이긴 하지만 이 최대값 마이너스 1과 최대값 1과 최소값 마이너스 1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x분의 1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했을 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x제곱이 곱해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을 곱해서 이 식에다 x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여줘야 될 건 얘가 극한값이 0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각각 사이드에 있는 이 함수들은 x제곱 sin x분의 1보다 얘는 항상 작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작고요. 얘는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극한과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을 그렸을 때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함수도 결국 0이 되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OX는 준비를 못했고요. 그래서 내용 설명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제가 질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 아, 네. 풀어주시고. 공유 풀면 될까요? 네, 공유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네, 이번 파트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조금 됐고요. 저희 이제 뭐시냐, 피곤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선형대수와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 관련된 거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 2, 3분 정도 잠깐 쉬고 그리고 차승민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잠깐 쉬죠. 네.
네, 저희 재개하겠습니다. 네, 그 차승민 선생님께서 그 역행열 그리고 매트리스 행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나 허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산술적인 어떤 그 사측 연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매트릭스에서는 뭐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런 여부들이 담긴 거를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목소리 좋으십니다.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손 선생님께서 그 산술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이, 어, 행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로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현 선생님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아, 내가 발표한 부분에 많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밋에서의 어떤 법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커뮤니티 로우, 어소시에이션 로우라든지 아니면 레프트 디스트리뷰션 로우나 라이트 디스트리뷰션 로우처럼 저희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로 되어 있는 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행렬을 만약에 산술인 뭐 스몰 A랑 스몰 B로 생각한다고 하시면 아, 그냥 딱 보셔도 직관적으로 아, 그렇구나. 아, 를 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커뮤니티는 이제 반대. 그러니까 AB와 BA가 같다는 그런 거고요. 근데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BC를 먼저 하는 거, 아니면 AB를 먼저 하는 게, 순서를 바꾸는 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적용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술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그 행렬에선 적용되지 않은 법칙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뒷부분에 다시 그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이 그 대수에서의 어떤 로가 그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모두는 아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되지 않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저 빠뜨렸는데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이제 커뮤니티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산술이라면은 A, B와 BA는 사실 곱은 같잖아요. 네, 근데, 행렬은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성립할 수, 어, 이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자면요. 세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 그러니까 A, B는 정의가 되는데, BA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지 않다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 3 행렬이고, 그 다음에 B가 3, 4 행렬일 경우에는 이게 A, B는 존재하잖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행렬 곱을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을 하시면 행렬을 곱을 시키려면 여기서 그 A가 MN 행렬이고 B가 RP 행렬일 경우에 이 N과 R이 같아야지만 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AP는 성립을 하는데 BA 자체가, 그러니까 BA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 BA가 둘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멀티플라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이즈가 다를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2, 3이고, B가 3이면은, 이게 AB와 BA가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same 사이즈고 그 다음에 AB와 BA가 정의가 되고 same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AB와 BA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든 게 A가 이런 행렬이고 B가 이런 매트릭스일 때 보면 AB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BA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AB와 BA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대부분의 이제 로들이 성립을 하지만 BA와 AB와 BA는 같지 않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매트릭스라는 그 궁금한 게 영행렬이라 네, 네. 네. 혹시 행렬의 나눗셈은 있나요? 음, 행렬의 나눗셈은 그냥 못 본 것 같은데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인버스 네, 매트릭스 네. 아닌가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버스 음, 다르지 않나요?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인버스는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나눈다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인버스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면에서는 일반 실수계에서 곱했을 때 1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나눈다는 것이 일반 이 대수계에서는 곱했을 때 1이 되면 그 곱해지는 두 개의 수는 어, 거꾸로 보면 이제 나누는 분수꼴인데 행렬 경우도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면 결국 같은 의미 아닌가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윤영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실수의 사칙연산에서의 나누기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곱셈의 항등원이죠. 곱셈의 항등원이 나오는 게 이제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하면 행렬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역행렬을 나눗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 역행렬이다라고 답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네네. 찾아보니까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역행열을 나눗셈을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아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변명을 하면 완전히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행렬에는 나눗셈의 개념이 없다. 글쎄, 나눗셈의 개념을 곱해서 1이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행렬이 나눗셈의 개념에 거의 부합하는 건 아닌가. 뭐 이게 완전히 같다는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르니까요. 네, 지금 가은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워닝이 아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렬로 나누기는 정의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나누기는 없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 그 말이 맞겠네요. 네, 컨셉은 비슷한데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여기 대수적 속성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없고 뒤에 보면 인버스를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분리를 시켜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 네, 영행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영행열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영행열은 0으로 만들어진 모든 게 다 0으로 만들어진 행렬을 말하고요. 안에 그 컴포넌트가 그래서 그 표시는 일반적으로 제로를 쓰거나 아니면 제로의 어떤 그 IJ, 그러니까 행렬 크기를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행렬과 관련된 법칙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산수 법칙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행열을 더해도 그대로 그러니까 각 모든 그 행렬의 수들이 0이 더해지거나 0이 빼지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 마이너스가 했을 때는 영행열이 돼. 자기 자신을 뺐을 때는 영행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곱했을 때는 네, 영행열과 A를 곱하면 그 행렬 곱을 생각해 보시면은 다 곱해지는
구성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행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수 C와 A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C가 0이던 아니면 A가 0행렬이던.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cancellation law가 여기서는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몰 ab는 제가 산수, 그러니까 그냥 일반 수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수에서 AB가 AC와 똑같고,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자명하게 B는 C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매트릭스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어도, 어,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어도 B와 C가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 그, 그, 어,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행렬 A, B, C가 있고, 어, A, B, C가 있고, 여기서, A, B와, A, C를 했을 때 이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봤을 때, 요 캔슬레이션 론은, 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수에서 만약에 A, B가 0이라면, 우리가 A 또는 B는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매트릭스에서는 0이, 이게 true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나 둘 다, 0이 아닐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B가 이런 행렬일 때, A, B를 해보시면은 0행렬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외의 법칙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 항등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이 또 나오는데요. 아까는 0행렬 그리고 지금 항등 행렬이 나오는데 항등 행렬은 I라고 하고 그리고 항등 행렬은 중요한 게 행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나 3 아니면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같아야 돼서 여기 표시할 때 I 또는 IN으로만 표시를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각선 제가 표시를 했는데 대각선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행렬을 우리는 항등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등 행렬을 어, 숫자의 1과 같은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A1이라는 거는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 A가 나온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등 행렬이라는 것도 어, 그 자기 자신의 행렬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런 행렬을 이제 항등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거 영문으로 쓴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밑에 그 숫자를 보시면 좀 쉬운데요. 그러니까 I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3 항등 행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A를 했을 때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앞에 곱을 하던 뒤에 곱을 하던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곱의 법칙에서 그, 그, 아까 곱의 법칙에서 보면은 A가 2, 3이고 B가 3, 4일 때 그 A가 MN이고 B가 RP의 행렬일 때 이 N과 R이 같아야지만 곱 자체가 성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A가 지금 2, 3 행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붙었을 때는 I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앞에 이제 곱을 했을 때는 I가 2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곱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집 중에서 R이 이제 기악 사다리꼴 모양의 행렬일 때 이때는
이 R이라는 것이, 그 최소, 그러니까 0으로만 이루어진 그 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얘는 R은, 어, 항등 행렬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 사실 조금, 어, 이 증명을 이해하려면 이 R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R 행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R 행렬은, 지금, 그, 로 에솔릭, 폼이라고 하는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구성, 이런 엔터티들이 0을 제외한 이 숫자들이 이제 계단 모양인 것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세 가지는 예제인데요. 이게 그 행사다리꼴 행렬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행사다리꼴 행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돼야 되는데 0이 있는 행이 꼭 있어야 되고, 0으로 이루어진 행이 꼭 있어야 되고, 요거 두 가지 전제가 행 사다리꼴의 정의인데, 첫 번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0 행렬이 끝에 와 있어야, 맨 끝으로 와야 되는데,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행 사다리꼴 행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다리꼴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0으로 이루어진 행이 있어서, 요거는 행사다리꼴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다리꼴 행렬 중에서도, 이 리듀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처음에 나오는 엔터티가 1인 경우, 그러니까 리딩 엔트리가 1인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리딩 1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1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 이 리딩 1이 있는 열에 다른 성분들이 모두 0인 경우, 이거를 우리가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이 증명하는 거를 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하 행 사다리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기하 행 사다리꼴 행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제로 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다리꼴 행렬의 정의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로 행이 한 개도 어, 없다고 한다면, 어, 리딩 1이 이렇게 R11부터 R2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단 모양으로 내려가면, 나머지 열이 다 0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항등 행렬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등 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와 BA가 똑같이 이제 항등 행렬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A는 인버터블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역함수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곱에서 항등 행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는 A의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인버스라고 하고, 만약에 이런 B가 없는 경우는 A를 그냥 싱글러라고 하고요. 인버터블 할 경우에는 넌 싱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수에서의 역수 개념과 개념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분의 1로 표시되는 그 역수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B와 C가 A 행렬의 모두 역행렬이라면은 이때 B와 C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행렬을 인버스를 이렇게 보면 A-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A와 A 그러니까 서로 인버터블을 이제 곱했을 때는 항등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A-1은 I고 A-A는 똑같이 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그 행렬은 나누기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주의할 거는 A-1이 우리가 그 상수 개념으로 A분의 1로 이제 해석을 해서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수식이 있는데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네, 정의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서 연습 문제 열심히 푸셨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A가 A, B, C, D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라고 했을 때 A의 역행렬은 AD-BC분의 1을 상수로 앞에 이제 곱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대각선 방향의 AD를 스위치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D가 되고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와 C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요거는 역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역행렬의 정의는 당연히 AD-BC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표시는 determinant라고 얘기를 해서 뭐 D, T, A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I 자체가 생각나시겠지만 이게 정방행렬이잖아요. 아까 2 플러스 2,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행렬도 똑같이 정방행렬에서만 정의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행렬식을 외우고 계시면 요게 있어야지만 그 행렬이 그 인버터블한지, 그러니까 가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AD-BC가 0이 되는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렬은 이제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 비가역적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그 약간 예외적인 법칙이 나오는데요. AB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AB 곱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 A 역행렬 곱하기 B 역행렬이 아니고요. 이거 저기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 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증명을 옆에 있는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A, B 곱의 역행렬과 그 답이라고 하는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의 곱을, 둘이 이제, 어, 곱했을 때, I가 나오면은, 그 항등행렬이 나오면은 이제 이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이렇게, 그 참이 되는 식으로 증명을 하는, 네, 게 됩니다. 보시면은, 네,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그 powers of matrix라고 해요. 그 행렬의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N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N은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어, 음일 경우에는 이게 산술적으로는 분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행렬에서는 나누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음이 아닌 정수여야. 그 다음에 A 어, 역행렬은 본인 자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그 A의 거듭 제곱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렇게 역행렬의 n승으로 네, 거듭 제곱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K가 이제 어, 0이 아닌 숫자라고 했을 때 그 K의 곱의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요거는 K는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은 네, 어, A 역행렬로 표시가 된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상수니까 이게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어, 그러니까 티오렘 1.4.7의 C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면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A 인버스 일단 구해놓고 A를 하는 거를 일단 뭐 정방향 아무거나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정방향 하나로 잡아놓고 그 역행렬 구한 다음에 그 K 곱한 거에 역행렬을 또 구하고 하면은 진짜 그 K가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뒤집어진다기보다는 K의 역수로 해서 응, 응. 해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접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연습 문제 중에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답이 있는 그 연습 문제 중에서도 요거에 관련한 연습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보시면, 네, 풀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 행렬의 T라고 하는, 어, 그 전치 행렬이라는 또 새로운 행렬이 나오는데요. 트랜스포즈라고 하고, 포스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한국말로는 전치 행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뒤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T로 써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뒤집는 방법은,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되나? 아, 그 음자를 가져오셨군요. 네네네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다음에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으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저희에게는 안타깝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전체 공유로 하면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치 행렬을,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공간적인 그 지각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치 행렬. 네. 일사를 기준으로 대각선 기준으로 약삭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전치를 두 번 하게 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치 행렬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치 행렬에 도 법칙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전치 행렬의 전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전치 행렬 이것도 아마 어, 그 전치 행렬을 바꿨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자명하게 나올 텐데요, 법칙이. 그러니까 AB 행렬의 합의 전치는 각 그 AB의 전치의 합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빼기의 전치는 각 항목의 전치의 차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는 아까는 K가 마이너스 1 해서 어떻게 상수니까 N 그 분수가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알게요. 이건 전치잖아요. 그래서 K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K는 그대로 K고요. A의 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 리버스 오더. 항상 곱에서는 아까도 보면은 아까 뭐가 리버스였었죠? 네네, 요거. 인버스 어, 인버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로 표시되는 이 인버스 같은 경우도 오더가 뒤에부터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이니까 아마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AB 곱의 전치는 A 전치, B 전치를 곱하는 게 아니라 B 전치 곱하기 A 전치가 되는 이 순서의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전치의 인벌 그 역행열의 전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스위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엑서사이즈 그 퍼센트 2에서 몇 개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어, A, B가 서로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세임 사이즈의 매트릭스고, A, B가 인버터블 하다면 A, B의 역행렬은 요거이다. 이거는 지금 제가 강조했지만 네, 틀렸죠. 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A, B가 매트릭스고 AB의 곱이 디파인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AB의 전치 행렬은 이렇게 A 전치, B 전치다. 이것도 네, 틀렸습니다. 네.
아까 순서에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AB가 same size 매트릭스고 K가 컨스탄트 하다면은 요거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 여기서 보면은 전치가 그 각 항의 전치의 합과 같잖아요. 그래서 KA와 그 전치와 B 전치로 볼 수가 있는데 K는 전치가 돼도 똑같이 K 상수는 K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true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인버티블 매트릭스이면은 그 A의 전치도 인버터블하다. 네, 이것도 true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그 px 다항 그 함수에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다항 함수이고 그 다음에 i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면은 요거는 pi로 표시가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x에다가 1을 넣은 거잖아요. 요거는 네, false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그 이런 다항 행렬을 우리가 매트릭스 폴리노미널이라고 하고 PA로 표시를 하는데요. 요거는 X 대신에 A 행렬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PA라고 한다면 A0 플러스 A1 그 다음에 라지 A 행렬 그 다음에 더하기 A2 라지 A 그러니까 행렬의 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행렬 A의 n승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PI라고 항등 A 대신에 이제 항등 행렬이라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앞에 A0부터 AN까지 상수라고 한다면 더하는 거겠지만 이게 항등 행렬이 숫자 1과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홀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맞는 답은 그 A0 곱하기 I 더하기 A1 더 곱하기 I 더하기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A1 곱하기 I 제곱 더하기 A2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제가 네네네. 근데 그런데 여기서 그 I 제곱은 I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i의 n승도 i이기 때문에 다 i이기 때문에 앞에 a1과 am이 이제 상수라고 보면 상수를 합쳐서 더해주고 그걸 i라고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고 봐서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항등 함수가 1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홀수로 봤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다음에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 매트릭스가 있는데, 제로가 있는, 로우나 컬럼을, 그러니까 어떤 로우든 행이든 어떤 열이건 어쨌든 0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역함수를 만들 수 없다. 네, 요거는 true입니다. 왜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그, 아까 그 행렬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D-BC가 중까.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행이든 열이든 만약에 행이라고 0으로 된 행이라고 친다면 여기서 CD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열이라고 해도 여기가 그러니까 AC나 BD 중에 0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D-C가 BC가 0이 돼서 역행열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네, 저는 요까지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 true false 문제에서요. 네네네. I번을 볼 때요. I번을 볼 때 뭐 이게 답이 틀렸다 맞다의 차원이 아니고 음, I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만약에 if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그러니까 이 항등 행렬도 크기가 뭐 1바이 1도 있고 2바이 2도 있고 3바이 3도 있고 계속 있을 텐데 그런 크기 표시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표시 안 하는 거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로 쓸 수가 있고 I의 숫자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I2, I3, I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2, 3, 4 모든 걸 포함하는 걸 대표적으로 I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더욱 이게 I가 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가 2고 I가 3일 때 여기서 보면은 I가 2든 3이든 상관없이 PI가 이 숫자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네네네. 지금 A0, A1 이거는 전부 스칼라 값이라고 보고 X는 네네네. 행렬인데 보통 우리가 다항식을 정의를 할 때, PX를 정의할 때, 요거가 스칼라 수들이고 X의 다항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A0, A1 등등은 스칼라 값이고 X는 그 행렬인데 행렬의 크기가 1 바이 1이든 뭐 5 바이 5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뭐 거로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뭐든 간에 이제 그 전제 자체에 조금 의문을 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의문을 가지면은 가질수록 좀 더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의문 푸는 것들이 이제 그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측면으로. 그래서 그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조금 조금씩 이제 다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표 시간 조절 잘 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 오늘 이제 연습 문제를 어떤 걸 풀면 좋겠다라고 선정해 주시지 않은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랙에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 자료와 함께 공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드 여기까지로 일단 하겠습니다.